공사다 최상 좀 제가 물었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제이님 저희 행사하기 전에 우리 사회볼 사람이 좀 금스러울 것 같아서 좀 인사를 저기 다 모를 테니까 인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렇지, 돌아가면서. 예. 저쪽에 예. 김덕성 선생님. 이덕선. 이덕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희망시민이었는데 민주주의 학습 거기 센터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한민족 평화협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덕선입니다. 예. 저는 저기 한민족협의회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차원입니다. 이게 소개 인사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전에 쫑진흥 교수로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북경청 통일농사 협동조합 이사장 정이현입니다. 같은 남북경청 통일농사협동조합 총괄산업본부장 오현정입니다. 권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고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평화협의회 도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참여정당 각 22대 총선 참여정당의 소민 공약 분석에 대한 토론회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죠. 국회에 대해 경제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세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내비 소개는 다 끝났고 대표 인사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요. 알시죠? 주제 발표는 한민족평화협의회 대표 도천수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장성희 희망철도 정책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평화철도. 평화철도 네. 희망철도 평화철도 참석자 및 순서는 질의응답 및 토론인데 사설을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총선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세 지원 우리 의원들이 지원 나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내보시기로 했다가 좀 빠진 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내일부터 사전투표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의제와 관련된 후보를 저희들이 또 일정도 홍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긴급하게 저희 세미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세미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성희 소통과 혁신 소장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런 총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들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총선을 통해서 탄생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인가? 여섯 시 넘어. 회의가 시작이 오늘부터 지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발표가 이제 금지되기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박빙이라고 보여지는 선거 판세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그런 보도가 금지된 날이어서 이제 그런 일주일 정도 남은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그 선거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저희 세미나에서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와 평화 통일에 대한 관련해서 주제에 한정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오래된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이 판문점처럼 평양처럼 많은 공동선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인데 1919년 2월에 열렸던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관계도 동시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북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그런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과정에서는 잘 풀리던 남북관계가 하노이회담 결렬이 되고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새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체 무력 도발 불령, 효율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3대 원칙 하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통일 정책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는 지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흡수 통일 정책하고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풀리기가 어려운 그런 통일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의 핵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화적이고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해도 남북관계가 풀리기 어려운데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발언을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헌법에 이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하는 것은 핵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그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그동안 늘 남북관계의 중요한 대화의제였던 비핵화가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매우 대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소련이 군사 협력을 하게 되고 또 군사 협력을 아무리 제재하려도 소련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전과는 좀 어느 정도 그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열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중국과 대만이 양안계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대립과 군사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그 긴장 관계가 한반도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조성되고 있어서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도 군사적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한반도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우려까지 낳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에 저희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둘러싼 재반 정세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2대 국회의원에 참여하는 정당들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일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집에는 4대 비전으로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 보건 그 4대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고 10대 핵심 과제에서 10번째로 마지막 그 장에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좀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초당적 대보 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 평화 구축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평화와 경제적 국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9.16 군사합의 이행 촉구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추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대화 추진, 남북한 소통 채널 복구를 약속하고 지속 가능 통일 국민협약회를 추진하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그 세 가지 그 공약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지속 가능 통일 국민 협약위원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수많은 정상들 간의 합의와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북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로 지속가능 통일 국민 협약위원회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아직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조직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남북 관계의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사이에 남북 관계가 어렵게 된 그 과정에 대한 반성과 분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남북 교류 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유엔 제재의 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이런 그 지난 시기에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호 1번 여당이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8번째 글로벌 중축 국가 구현이라는 항목에서 자유평화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일탈 준비를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의 고통의 목소리를 기울이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견지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약속대로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이 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관계 동력을 엄정히 지켜낸다고 주장하여 여당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시기에 지금 민간 교류의 많은 부분에서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민간단체 중심으로 남북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남북관계의 그 접촉이나 대화나 창구를 대해서 규제하는 그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지금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은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10대 공약에서 마지막 공약의 10번째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보는 사람이라고 충분하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좀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미래 총선 공약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대동 소위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거는 남북관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정당에서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는 조국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카드 공약이 5개 나오고 정책 공약 5개 나왔지만은 창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통일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기존의 이제 진보당 계열이나 새로 나온 제3의 정당들도 총선 공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 찾아봐도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없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당에서 제시한 공약 말고 총선 통일 관련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군에 주로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중요한데 먼저 지역구 후보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전주에 정동영 후보 통일부장관 출신이죠. 그리고 전남 해남 완도의 박지원 후보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 정보장 출신이고 남북관계에 관여한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하나물 지역의 김영만 후보는 백범 김무성 선생의 증손자하고 미국에서 정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웅 후보가 젊은 후보인데 그 백번 수석의 통일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지역의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 장관 출신인데 이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 장관을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이 임기 중에는 남관계가 전혀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의 박진우 후보도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일 군사동맹 위주의 그런 외교 정책이어서 남관계가 별로 진척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러시아 대세를 역임하는 그 인물이 눈에 띄고요. 국민의미래에도 박준건 탈북공학도 이게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로 이제 탈북자들을 뭉쳐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조국 혁신단에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지금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준영 외교원장은 그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안을 국회에 들어가면 첫 자기가 안으로 국회 안으로 자기가 제시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에는 통일된 관련 경험자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하는 비례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맨 처음 추천한 4명의 후보들 중 어떻게 된 과정인지 3명이 교체되고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추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추천한 인물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좀 급박하게 후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주로 조중동에서 말하자면 이 후보들이나 후보들 추천 단체들을 말하자면 왜곡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그런 과정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그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추천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그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가는 측면이 좀 억울하지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기 이 단체에 관여했던 그 정성이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5번째 쪽 있는 것으로 도착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시대 정신입니다. 정당은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기제입니다. 총선은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켜 국회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국가 번영, 기후위기, 복지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가 총선에 나서는 정당의 공약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현상을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좌식했죠. 과시를 잘못 읽자입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선이 지나면은 지방선거가 오고 뒤이어 대선이 옵니다. 총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그런 정당과 후보들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당과 어느 후보들이 이제 적합한지는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정당들과 후보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어느 쪽에 더 바람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1조 2항의 정신을 실현하는 기회입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길이 하루빨리 앞장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희 희망 평화철도 정치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평화철도. 평화철도 맞죠? 예. 희망철도가 있고 평화철도가 있는데 희망철도는 이철 이사장이 하는 거고 평화철도는 권영길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지금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입니다. 80년대부터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 하다가 80년대 하반기, 90년대 초반에 이제 도천선도 만나고 이게 한국노동운동협의회라는 곳에서 양재적, 도천수 등등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총에 들어갔죠. 민주노총 대변인, 대외연락실장을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노동당으로 갔어요.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노동조합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노동당에 가서 이제 뭐 지구당의 위원장도 하고 뭐 총선도 출마하고 뭐 했는데 당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보대통합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적을 붙이려고 붙였는데 또 한 번 더 깨진 겁니다. 그게 통합진보당 사태였지. 그 이후부터는 이제 탈당을 하고 지금은 어떤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는 노동운동 혁신 그리고 평화운동의 대중화, 자주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한반도 정세를 좀 요약하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제 위중 전략 경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신냉전 기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신냉전 완성은 되게 어려운 상호의존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이제 한미 군사연습을 옛날에는 3월달, 8월달만 했는데 연중 계속 강화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본 자위대를 가담시켜가지고 한미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굉장한 대응을 하는데 핵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하고 초음속 다양한 무기까지 개발을 해서 억지로 과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NLL이나 휴전선 근처에서 전쟁 위기가 보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용 목적도 있고 또 원래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수냉전의 앞잡이 미국의 이 앞잡이 윤석열이가 대북 강경 노름을 하면서 더 지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북풍, 총풍 이 카드는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했는데 왜냐하면은 지난번 한미 군사연습 때 포항에 해병대 상륙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말려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건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휴전선 근방의 이 군사 충돌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의 억지력이라는 것이 미국 본토도 때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니 그런 결단은 못 내리고 전쟁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 인내 2라고 오바마가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득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북미 대화하겠다, 재개하겠다, 김정은 나 친하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정치에서 지금 우리가 총선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표는 지금 여기에 이제 진보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빠졌길래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끼워넣기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간략하게 훑어보시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그 압도적 대응, 힘을 통한 평화 이 기조에 따라서 결국 뭐 말로만 이 대화를 얘기하지 한반도 전쟁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제재 검증위원회의 임기 연장도 부결이 됐어요. 러시아, 중국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매년 검증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만이 대북 제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기 종료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를 제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확인이 안 됨으로써 결국 대북 제재는 무력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대북 제재에 소홀히 했던 선박을 최근에 제주도 남방 60km 지점에 무국적 이 선박이 그걸 응유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이런 강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대북 자본주의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명박 시절에 이제 비핵기방 3,000호 같은 겁니다. 비핵하면은 1인당 GDP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북이 이제 그걸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거기다 이제 통일부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주도로 그다음 권영세 다음에는 그 누굽니까? 김영훈이? 김용호죠. 김용호도 이제 운동부 출신이 변절자인데 김용호가 특히 이제 앞장을 써가지고 이제 자유민주 기본 질서 입각해서 통일하자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6.15 공동선언 2항 연합 연방제 공통선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남북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이런 얘기를 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립서비스로 하고 그다음 국군 포로나 이제 억류자라든가 귀한 납북자 지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특히 이제 북인권 문제를 위해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재단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 이것은 곧 미국의 이제 대북 악선전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친 이 화해 협력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의존의 평화 협력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평화 협력이 아님으로써 한계를 보여왔죠. 북미 관계가 어려우면 따라서 남북 관계가 차단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크게 이것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조에서 이제 섰고 다만 이제 동시행동을 좀 강조를 하고 어차피 북이 핵을 보유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단계적인 핵 감축, 핵 동결, 핵 감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비핵화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국부로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서 대사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북이 훨씬 더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그런 수준 가지고도 잘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적대 정책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핵보유국을 인정을 한 조건에서 세계 비핵화와 연동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춘 선배님이 통일국민협약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겠다, 사회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노장층을 묶고 좌우를 묶고 각계각층을 모아가지고 계속 평화 통일에 대해서 담론을 형성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극대화시켜야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갈 수가 있다. 방법은 좋아요. 그러나 이 역시 국민 공감을 예를 들어서 세월 좋을 때, 정시에 좋을 때 통일하자는 7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도
나 도로 철도 연결되면은 유라시아 여행 가겠다. 미래의 저 원장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정신 악화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렇지 정신이 달라집니다. 고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정권이고 우리 통일운동체고 미국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 반미 그럼 좀 과격하게 들리니까 탈미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 일급 패권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다자와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전 세계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 친미, 친일, 일변도 편중 외교를 함으로써 민생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부분에 그 수세력의 대변자인 이 국힘도 문제지만은 민주당도 맹렬하게 비판해버리는 것도 부드러운 게 더 무섭더라는 식으로 우리 핵 개발하는 거 상당히 늦춰놨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 북을 뭐 칭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조국혁신당 지금 서울에서 아까 30% 지지율 육박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또 민주당 정치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남북 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 대표부를 설치하겠다, 이국가 체제로 이제 인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91년 기본 합의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분단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감히 보수든 진보든 그 누구를 떠나가지고 이국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달라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데 이국가를 얘기를 합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간단하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45년 8월 달에 일제가 퇴각한 이후에 중국이 대통령하고 장개석하고 민주연합정부 모식을 위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와가지고 미소 냉전 국면에 들어감으로써 중국도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내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미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로 갔고 이게 다 이제 미소 냉전의 영향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때 내전에서 동북부터 밀고 내려와가지고 양자강, 장강을 밀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장개석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분단국가를 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개석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진보적도 아니잖아요. 천고에 역적이 될 일이 있나? 나는 저 대만에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이거는 진보 보수 뭐 떠나가지고 얘기해요. 두 국가 체제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 저는 요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탈미 자주, 이 대미 자주세에 기초한 균형 외교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녹색정의당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미 자주성을 강하게 얘기하는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우발 충돌을 방어하기 위해서 두일구 복원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특하게는 녹색평화 육자회담을 하자. 3+3 동북아 비핵 기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북아 비핵 기대화라는 거는 이 남한이 하겠다 그러면 주변 강대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 조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이 결국은 단계적인 핵 감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이 중간 조치에 대해서 촘촘한 이행 전략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준영도 대만 유사시에 불계 입성을 하자고 했는데 이 녹색정의당의 정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당이 이제 가장 사실은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근데 누가 뭐 언론에 실어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요번에 특히 이제 이 전쟁 위기 윤석열이 악용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자주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다 배제됐습니다. 공천에서. 민주연합에서 그 2명, 민주연합 2명 배제됐을 뿐만 아니고 조국혁신당에 신청했던 김진양이 있죠. 김진양. 김진양이야말로 이론과 정책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렸어요. 서류에도 통과시켜주고 저 김준영이 건지냐고. 김준영 외교원장을 선순위에 배치하려고 서울에서 탈락해버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수구 냉전 세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미국 의존적 한미 동맹을 정가의 고도처럼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파의 협력 세력의 관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압축해서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우발 충돌 예비는 한 라인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남북 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지금 전쟁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행정부만 알고 있잖아요. 청와대 N에서 C만 알고 있단 말이야. 국방부만. 그래서 국회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국민이 민주적인 통제를 좀 하도록 하자. 그다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의 주민들 생존권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외교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일거에 뭐 탈미할 수는 없지만 한미 동맹을 일거에 깰 수는 없지만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한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복원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애를 많이 쓴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동북아 균형론자를 얘기했다가 너 반미하자는 거야? 너 친중하자는 거야? 죽고 싶냐? 협박 당해가지고 미국 한번 갔다 오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후퇴하는 이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목숨을 내걸고 한번 미국하고 맞짱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 민주당 계열들 이런 쪽에서 이런 점을 좀 복원해야 되지 않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보유국을 대화 복원하고 평협정하고 다 단계적인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쉬쉬할 것도 아니고 수구 세력이 뭐 빨갱이다 종북이다 욕한다 해서 겁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현실인데 팩트인데. 그리고 이제 초당파 이 범국민 협의체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남북 관계 발전도 역시 기본은 6.15 공동선 1항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7.4 공동선언부터 오늘날까지 남북 합의서는 1조 1항이 전부 다 자주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주 없이는 민생도 없고 평화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 80년대 많이 나온 그건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선진국이다. 이만큼 뭐 10대 강국에 들어섰다. 군사력은 6이다. 경제력은 11이다. 하지만 미국에 가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586 운동권 출신이 한두 명입니까? 국회 13대부터 88년도 4월달부터 13대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21대까지 지난 40년 가까이 운동권 출신이 한두 명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한마디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요. 이인영 요번에 4번째입니까? 5번째네 요번에. 보도에 다시 나가는데 이인영만큼 제가 믿었는데 요번에 좀 똑바로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뭘 더 바랄 거예요? 이 운동권 출신들이 큰 꿈을 갖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폭넓은 지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꺾어요. 할 말을 안 합니다. 할 말 안 하면은 지지를 빼앗겨요. 이제는 요번에 조국 보세요. 이재명 후보를 보세요. 치고 나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늘어난단 말이지. 대선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세가 받쳐주니까 운동권 출신들 진보적 계획적인 정말 후보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교류협력은 지금 북쪽이 일제 지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강경한 그
유례없는 그런 조치 발표, 뭐 3대 헌장탑을 폭파시키고 뭐 헌법에 뭐 적시하라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이다. 두 국가로 가자. 국경선을 뭐 NLN 2국 북쪽의 해상 경계선, 그러니까 휴전선 2국으로 헌법에 못을 박을 것 같습니까? 그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 가지 상징물은 몇 달 안에 금방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세가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통일 안 하겠다는 거네. 비평화적인 통일만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오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대미 대남 군사 노선 강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건이 달라지면 한다. 언제든지. 그리고 한두 번 강경 발언이나 2013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고요. 2017년 후반기에도 전쟁위기가 있었고 때마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인도주의 보건 의료 지원이 가장 급선무라 그럽니다. 저도 약간씩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압박해서 다시 국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도 일단 해보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이 교현력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민간 합동으로 보수 진보 다 섞어 가지고 인도주의 조치만큼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 기후 문제라든지 글로벌 보건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방안의 내용도 훨씬 더 폭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운동권 출신 586 국회의원들, 이번에 또 새로 초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깥에서 제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도 반성해야 되고 다 반성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비례공천에서 자주평화통일 실천했던 예비후보들 전부 배제했습니다. 근데 똥을 튀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미리 또 사퇴를 해주고 말이야. 누가 설득했는지 좀 버틸만도 한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패권 약화되고 있다. 다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어차피 북핵 보유가 하고 있지 않냐. 북중러 강화, 대북 제재도 무력화된 이 조건에서 탈미 균형, 평화 협력을 위해서 전 국민 운동을 전개하자. 그다음에 정치 연대연합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진보개혁 연합 세력이 20석, 좀 그걸 또 김민석이가 줄인다고 발표했으니까 15이든 6가지는 안 줄일 것 같아요. 15가지만 줄여줘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민주당을 견인할 수가 있고 민주당과 함께 연대협력을 해서 탈미균형, 평화협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은 지금 한 14석까지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조국당은. 그리고 민주연합은 12석 정도 바라보는 모양입니다. 그 합하면은 26석이잖아요. 26석에다가 진보당은 비례 2석에다가 지역구 2명 당선될 것 같습니다. 4석 정도 되고 새진보 용해인이 그쪽도 비례 2석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거의 20석에 육박하죠.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좀 힘있게,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고 중도 세력, 보수 세력까지 땡겨야 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민주당 이름으로 세게 선도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진보개혁 연합체가 하니까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총선 끝난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순순히 양보하겠습니까? 200석이 된다 하더라도 양보가 쉽지 않을 판에 180석에
하면은 여건이 균열돼 가지고 폭로가 시작되면서 정세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윤석열 퇴진 항쟁만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탈미 균형, 탈미 자주 항쟁을 하자. 윤석열 퇴진 항쟁에 자주 항쟁을 결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여러 가지 카드 작용에 의해서 또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70년의 이 불판, 노회찬이 불판을 갈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70년 이 불판을 한번 갈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 고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명 교수님 무슨 얘기 있으면 전문가. 우리 저 남북 통일농사. 농사 한 말씀 하시죠.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당시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이 장관이 김한순의 또 한 번 상처가 그래서 대북 사업에 그 초창기 세대들이 피해본 건 세상이 다 알지만 문재인 정부 밑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출판합의를 했고 승인을 하겠다 해서 승인의 문턱에서 담당자를 바꿔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 방해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버리고 책을 출판을 했고 재판에 지금 대기 중인데 3월 24일 날 새로 소설책을 서너 번 더 찍고 아예 출판 기념회를 자리를 선언을 해버렸죠. 언론을 통해서도 할 거라. 민간의 교류 협력 운동은 국가 약속한 건 지킨다. 정권이 탄압을 하든 뭐하든 그런 이제 정신으로 가고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좀 이견들이 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토론자로 국외에서 한 명이 와 있었다면 이 토론을 어떻게 지켜볼 건가, 동의해 줄 건가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이제 아까 우리 정성희 선배님이 두 개의 국가는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북이 요구하는 건 두 개의 국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분단을 통해서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전쟁을 통해서 너무 오랜 세월 미국 중심의 예속이 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를 상대해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북이 다 하자 동의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제출을 해보라 하면 여기 있는 우리조차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판단에 그렇다라면 서로 내정 간섭하지 말고 남남으로 좀 살면서 국가범법 없애고 남인데 뭐 국가범법 있을 리가 없고 교류협력 없애고 통일부 없애고 민족평등 없애고 그리고 특수통일론 없애고 이런 거 하면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라는 법령이 2022년 1월달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권리로서 언제든지 방북이 가능하고 체류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고 뭐 의료 뭐 그다음에 영주권을 주어서 3년간 살고 한번 3년 있다가 한번 나갔다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뚝박기 투자 뭐든 다 보장한다라는 그 법을 실제로 지켜가겠다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러고 유엔 제재 미국을 벗어나는 건 맞는데 미국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북은 핵을 갖다 놓고 야 이제 이런 거인데 민간이 어떻게 미국화를 할 수 있냐?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제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속국의 속성들을 좀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중국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처들을 하나씩 해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재는 절대 찬성표를 안 던질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평가서 쓸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제재의 틀 속에서 사고한다. 제재의 틀 속에서. 제재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탈무카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제재에 동참하면서 무슨 뭐 어쨌든 제 말이 길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유엔 제재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런 개념에서 북에 보면 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열어놨다는 것을 그러나 할 수 없는 제안들을 하니까 아까 그 유엔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국제적 지구를 통한 그 인도적 지원을 북이 거부를 했고 세계 식량대 40명이 평양에 상주하며 근로를 하고 그때 장관이 5만 톤을 보내겠다 할 때도 북이 이런 제안에 거부를 했는데 인도적 지원이 이런 건 이제 아예 언어 자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북에서는 떳떳하게 지금이라도 북의 어떤 상품들을 사가겠다 하면 합법적으로 팔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그런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앞뒤 수가 좀 없는데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 기념회 공개적으로 책을 찍어서 전 세계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 조선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유엔 제재에 아주 철두철미한 국가입니다. 이 중국은 러시아와 달라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라 북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조금이라도 좀 완화했다 하는 미국이 경제로 공세를 해버리면 러시아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압록강 대교를 대통령을 2013년에 완성을 해놓고도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찬성합니다 이러고 그동안 조선 상품 하나라도 중국에 들어오면 다 쳐버려요. 지금은 북의 상품이 아예 없습니다. 찌끄레기도 없고 가짜도 없어요. 중국 정부가 공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은 중국에 대해서 천년십적이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가 미국과 항쟁을 하지만 곧 방향을 바꿔서 너희들에게 이 원한을 갚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무슨 중국하고 조선이 사이가 전혀 아니에요. 백두산 천지까지 철책선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좋다. 통일부 승인을 안 받으려면 북의 상품을 홍콩으로 수출을 해서 거기서 통관만 되는 순간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한국에 갖다 놓겠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지만 곧 실현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워낙에 대화를 좀 안 해보다 보니까 좀 말이 많은데 2012년인가 조선, 중국, 러시아가 만주 연해주를 통행증만 가지고 관광 합의를 했어요.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고 러시아에서도 육로로 중국도 오고 중국도 각기 러시아와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는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지금도 러시아가 중국 비자를 받으려면 3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요 만주 연해주는 그 관광 합의를 했다가 2013년 3월 6일인가요? 북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3월 7일 날 중국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찬성을 던지고 그 즉시 이제 조선에서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반발을 했지만 전혀 중국에 대해서는 천연습적이라고 했고 모든 관계를 위에 이제 동맹국가, 혈맹국가의 상층의 교류는 있지만 중국의 지역가든 뭐 활동하는 사람이 국가 모든 선이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천연수척이라 뭘 하려고는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거는 상층 국가와 국가끼리의 그 외에 민간의 교류는 우리처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무비자 관광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백두산을 통해서 조선을 가고 싶은데 조선은 여전히 뻥뚫려고 아마 그게 열리면 한반도까지 원래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철도 타고 올라가는 이 완성본인데 그게 아마 이제 러시아가 조금 관광선을 동맹국이라 해서 시범을 해보는데 모집이 좀 잘 안 돼서 하지만 원래 조중러 국가 간에 합의한 대로 이 거기에 남북을 통틀은 거예요. 북만이 아니라 무비자로 이렇게 전체 관광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잠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멘트를 하면은 지금 맞습니다. 그 맞는데 문제는 보건의료기기에 관해서는 북쪽에 이제 평양의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각 도 단위의 인민병원을 만들 때 그 안에 의료기기에 대해서 의료기기 중에도 이 대북제재 항목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안 되는데 저쪽에 안 되는 거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보건의료 협력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한마디 두 번째로 네. 북중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천년숙적이고 특히 유엔 제재에 중국이 가담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은 미사일 미국을 향해서 있는데 수틀리면 중국을 향해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쭉 지금 그래서 이제 북이 조선이 러시아와 관계를 먼저 강화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강화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거예요. 중국은 조선이 러시아하고만 강화되면은 자기들이 또 이제 손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를 앞세워서 올 9월달에 이제 그 조중 관계 역사적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푼다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중 대결이 전략 대결이 강화될수록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도 문신의 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항상 옛날에 60년대 그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덩어리 외교했듯이 굉장히 그 자주성에 기초해서 중러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오늘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형식 어디든지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꼭 이 테두리 안에서 글이 써서 나와요. 혁신적인 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거가 지금 현재 정당 참여 통일부나 토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무한반에 계속 이게 딜레이만 돼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을 정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신당했다고 어떻게 보면 이번 민주당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진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걸 잊지를 못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진보 세력이라고 자칭했던 애들이 들어가서 보수 세력들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좀 먹고 살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진보정당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걔들한테 기대 걸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칭 진보 세력이라고 하신 분들이 어떤 혁신적인 그 카타고리를 내놔야 돼. 전혀 내놓지를 못해. 나 지금 현재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례 공천이 나온다면요 진보 세력들은 빨리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법이 바꿔져야 돼. 어느 정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선진국은 그렇습니다. 탈당해가지고 A당에서 B당으로 간다고 5년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당 정치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진보 세력이라 가지고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 그러면 또 안경을 끼요. 또 개혁 세력이라 한다든가 이름을 조금 유화하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나가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오면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못해 지금. 어디 한번 이 웃는 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번 발 한번 붙여볼까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남아낸 거예요. 그런 것을 폐폐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준비해야지 되고, 그리고 북한과 관계는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북한과 서로 일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통일 공약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돈이 있어야 돼요. 북한 고속도로를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진을 나가든지 백두산을 가든지 가는 길을 갖다가 남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활용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가서 원나이트 차고 지나간다. 했을 때는 $US 예를 들어서 30분, 50분, 50을 받는 걸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익이 가야지 돼요. 그건 다 사회주의는 이익이 안 오면 절대 안 합니다. 다 나온 아이디어. 그리고 제발 우리 한국 사람들 죽고 나서 미국 놈들 간섭 허전했니 뭐 했는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한테 줬었을 때에는 조금 내가 조금 넉넉하게 사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끝내야 되는데 허전했니 뭐 했는지 받아먹는 사람보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 얘기를 어느 사람 보고 사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개도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뭐 미래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양선을 간다, 백두산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북한에 달러 수입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돼요.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거 안 하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이렇게 진취적으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총각이 와서 또 방아쇠 당깁니다. 그러니까 범개혁 세력 그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개혁 세력이라고 다음을 만들어요. 끝난 다음에도 민주당도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진보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보란 말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례정당도 만들었으면은 그 비례정당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은 저쪽도 지금 최소 내중 나와. 질문 있다.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문제의식 같은 건데요. 우리가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국민의힘은 어떻다, 민주당은 어떻다, 조국당은 어떻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라는 심판을 받으려고 그 앞에 가서 막 시위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위하는 분들조차도 제가 이게 불신이 완전히 생긴 건데 민주당이 180석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왜 민주당이 안 하냐고 그 앞에 가서 민주당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말 한마디 하는 정치 세력이 없더라고요. 이걸 보고 야 이게 완전 사기꾼들이구나. 다 이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만 있는 거지. 진짜 뭐 북한하고 교류를 하거나 이런 건 다 뭐 미국과의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들을 없애고 이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넘기고 뭐 하는 척하고 이거 보고 제가 이제 김준영 그 조국당에 나온 사람이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사람으로 키우고 산 것처럼 야 이 국민 전체를 사기 쳐먹는 세력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누라가 재미 교포라며. 그러니까 그 김준일 자동취득인가요? 자동 취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선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그 사람들 저 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80년대 학번들이. 그리고 뭐 제 아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 국가보안법이 일단 독소조항 없애야 된다 뭐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할 수 있을 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사기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이덕순 대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민주당의 정치적 좌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민주당이 그걸 뭐 민주당 안에서 누가 그걸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놓여 있는 정치적인 좌표가 그거를 다수의 힘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치기는 어려운 문제고 옛날에 이부영 CK 하시는 이부영 의원이 국가보안 통과해서 일부 조항만 통과시키지 않는데 못했잖아요. 그거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렇게 단순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가 시간들이 우리가 여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뭐 정당 문제인 걸 정부하게 던질 것 같아서 하나 제가 지금 좀 질문하면은 저희 그 우리 홍준표님 지금 남북 관계 경제 교류했던 사람의 의견은 지금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와 관계없이 물 교환하면 제재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주장하는데 그거는 맞나요? 남북 경제 교류에서? 그거는 이제 통일부가 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말을 한 거죠. 남북이 교류를 경제 협력을 할 때에 목돈 부는 거 아니고 제재 품목 아니면 가능했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는 뭐 접촉성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우선 유엔 제재에 그게 관계가 없는 걸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 지금 한반도 평화 관련 세미나를 했을 때 이인영 전 장관, 정동 전 장관 다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인영 장관이 그 당시 이인영 장관 재직 중에 타미프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차가 갈 거면 그 차가 전력국자다라고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차가 전력국자면 니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엔 제재와 그 미국의 제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상에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강경하게 나가는 그 이면에는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에 대한 서운함 그런 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유엔 제재, 미국 제재만 그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자주노선이라고 또 왜곡시키고 뭐 내가 최근에 남북 얘기하는 거니까 민족 노선 또 그렇게 또 비판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하고 노력을 하고 유엔 제재 유지되는 그걸 풀 수 있는 노력을 또 외교적으로 하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지. 딱 기다려가지고는 뭐저 외무부 장관 총리가 출신이 외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최근에 한 걸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풀린다고 보고 지금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정당 그런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걸 하고 오늘 어떻게 마무리 좀 하시죠. 오늘 유익한 토론을 했는데요. 1989년도에 동방 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이 10월 요 건물에 왔었어요. 방문을 했었어요. 건물에. 그 무슨 삽니다. 네, 제 친구들이 여기서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을 쭉 했는데 빌리 브란트가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하얏트 호텔에서 세미나도 했고 2000년대 한국의 통일비전이라는 제목으로도 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빌리 브란트가 한반도도
반드시 2000년대는 통일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때는 그 빌리 브란트가 이제 통일이 안 됐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또 YS를 그 이튿날 만났어요. YS. 이제 뭐 디제는 안 만났고. 그런데 그때 YS하고 대담할 때 그 빌리 브란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면은 한국이 독일보다 더 통일이 빨리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회담을 하고 갔는데 가고 나서 2개월인가 만에 통일됐잖아요. 그 얘기했나요? 네, 네, 그 맞아요. 브런트가 그렇게 얘기한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한국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아니. 그건 아니고. 한국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그 브란트 나름대로의 뭐 인식이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국문과 학장이셨던 같이 한번 저도 같이 만난 적 있었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블란트가 예측을 못했듯이 아이고 하느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 님이 언제 올지. 그 모르는 건데 거들뼈처럼 어쨌든 뭐 우리가 영원히 통일인데 모든 강의가 참 유익했고요. 뭐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게 거의 없겠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또 통일 또 우리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뭐 바라는 바가 다 통일인데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디프리는 어디서? 네. 그